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돼서 후보자의 캐릭터로 봐서 의전 총리나 대독 총리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교통방송의 색다른 토론 설전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는 출범이어서 당분간 파행이 예상됩니다. 오늘 설전 이 시간에는 지각 출범을 하게 된 이 박근혜 정부의 지금까지 그 문제점, 불거진 문제점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또 앞으로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서 갖춰나가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 풀어가야 할 숙제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네 분 각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의 홍성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용인대학교 교양학부의 최창렬 교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이신 이기주 씨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설전은 트위터 그리고 TBS 홈페이지로 실시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 토론의 내용,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정부 조직 개편안 또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로 내탓 공방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과연 본질적인 쟁점 무엇이고 또 각각의 입장 차이가 무엇인지 또 옳고 그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분별 있게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그 여야 간에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점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지 함께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이 먼저 시작을 해주실까요? 홍 교수님 해주실까요? 예, 우선 좀 내일 정부가 출범합니다. 사실은 네. 오늘 밤 0시 문제 지나면 이제 새날이 밝으면 출범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조직법 개정안조차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책임이야 그 양쪽에 다 있지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 나지 한쪽으로 휘둘러서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또 주도적인 책임은 역시 여당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처음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는 방식도 그랬고 또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창 논의 중에 지금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지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장관 후보자를 또 내정자를 또 지명을 했고요. 그 바람에 야권에서는 참 체면이 말이 아니게 돼서 마치 이게 이 감정 싸움으로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지금 있겠습니다만 오늘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그런 그 쟁점 사항보다도 이 과정상에 있어서의 이 절차상의 실수 혹은 실책 혹은 너무 그 소통이나 이런 것을 등후해시하고 일방통행적인 그런 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여권에 더욱더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의 절차적인 어떤 그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해주셨나요? 또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첨언을 좀 하면요. 되게 언론에서 그렇게 크게 다루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정부조직 장관을 발표할 때 인선을 할 때 아직 직제가 확정이 안 됐는데 직제를 발표를 했어요. 그 부분이야 원래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해양수산부 이런 것들은 암묵적으로 야당이 합의해 준다 이런 것들은 암묵적인 합의가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직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 그것도 일단 절차상의 문제로 지적을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다시 홍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인수위 차원에서 정부 조직을 확정할 때 야당이나 여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누리당하고도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썩 그렇게 소통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여야 간에 좀 논의를 했거나 어떤 비공식적인 루트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의를 했으면은 좀 부드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내용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만 역시 절차와 과정이 역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정부 직제 확정된 걸 원한 그대로 통과시키길 바라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은. 그러나 역대의 어떤 정부 직제 그 개정하는 과정을 보면요. 완벽하게 100% 그 인수위에서 결정한 게 확정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것들이 쟁점으로 돼 있어요.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정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주고받는 게 필요한데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원한 대로 통과시켜 달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얘기입니다만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행동으로 이것을 옮겨야 된다는 이런 식의 발언. 이런 것들이 야당으로 하여금 통과를 시키고 합의를 해주고 싶어도 명분이 약한 겁니다. 정치라는 게 명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조직법 개정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국회 입법권이 담보가 돼서 작동이 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홍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그런 기재가 국회 기재가 작동하기 전에 박 당선인이 국회에 이제 던진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괘씸죄 측면도 있을 거예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토시 하나 고치지 않겠다는 그런 의중을 내비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사실 5년 전에 정치권의 후문으로는 이명박 당시 당선인이 그 당시 이제 이재호 의원을 여당 측의 대리인으로 세우고 또 반대쪽에선 아마 유인태 씨로 알고 있는데 그 둘 사이 몇몇 비공식적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단이 협상단이 존재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여의도 내에서 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해서 무려 한 달 가까이 공전을 거듭한 끝에 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가 됐는데 그런 과정이 이번에 없었다는 것이 또 하나 문제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정부조직법 같은 거버넌스 그런 개념들 사실 당선인, 통수권자의 국정 철학과 우중에 분명히 녹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치킨 게임 양태로 계속 부딪힐 것이 아니라 당선인의 의중과 철학을 좀 존중해주는 발목 잡기가 좀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고요.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현재 20%대거든요.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만회하려면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시킨 것보단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을 부각하는 게 더 필요할 거고 지지율 제고 차원에서도 정부에 협조하는 방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협상의 태도에 관해서도 이제 여야가 서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함께 하신 것 같고요. 또 김 원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별로 보탤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뭐 가장 큰 책임은 당선인에게 있죠. 집권 여당이라기보다는 당선인에 있다고 봐지고요. 집권 여당에 또 굳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은 내부에 뭔가 생산적인 그런 그 뭔가 동력이 지금 새누리당에 사라지는 것이 좀 문제 같습니다. 이전에는 내부의 결정 과정이라든가 결과 내용들이 문제가 있다고 국민 여론에서 판단이 된다면은 그것을 내부에 시정하는 그런 기제가 작동이 됐는데 지금 물론 여야 공통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지금 당선인의 추진 방식과 집권 여당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일부 그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내부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 방송이라든가 개인 기자들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얘기할 정도로 새누리당에서의 그런 기재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고요. 저는 박 당선인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야당도 조금 박 당선인의 정치적인 구상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의 조금 초반이기 때문에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좀 존중해 준다,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상당히 국민의 공감을 갖는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었다면 어느 부분은 양보할 게 있는데 초반에 뭐 대변인 임명 과정에서도 최근 다른 그 내각 후보자 임명 과정에까지 그렇게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은 이 부분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뭐 양보하고 박 당선인을 위해서 밀어줘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다른 여러 것에 대한 불신이 같이 증폭이 되면서 그런 과정이 낳고 있어서 상당 부분은 지금 새 정부를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정부 조직이라는 게 말이죠.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그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정부 조직 바꾸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조직은 대선 승리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역대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좀 손을 많이 대왔었어요. 특히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제 대부처 대국주의라는 것을 도입을 하면서 상당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말하자면 이번에 전문부처주의로 일종 환원할 필요성이 생긴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참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야당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이 대통령 당선인의 이 의중
의지를 이 정부 조직 개편의 내용에 있어서 의지를 좀 존중을 해주는 것이 가장 원래 중요했다. 그런데 여당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야당이 반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한 대여섯 개를 주장을 했었어요. 핵심적인 골자가 뭐 방송통신 아까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말씀하셨습니다만 방송정책 기능을 갖다가 미래부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놓느냐 또 방송 광고 정책입니다. 광고 시장을 통해서 방송을 말하자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지금도 야당이 양보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런 기능에 대해서 이런 기능 핵심적인 그런 그 부딪히는 기능 이 기능도 있었지만 갈등도 있었지만 또 예를 들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가지고 뭐 통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그동안에 아주 어려운 갈등과 협의 과정을 거쳐서 미래창조과학부에 가는 방송정책과 광고정책 기능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전에라도 야당의 어떤 그런 체면을 유지할 수 있고 야당의 요구를 좀 들어주는 모습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내 5년 향후 임기 5년 동안 핵심적으로 지금 해 나가야 하는데 정책을 추진하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의 그 모습이 훨씬 더 보기가 좋았을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자세를 낮춰서 이걸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쨌거나 대통령이 뭔가 좀 이렇게 좀 압도적으로 고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 것이 이번 이 정부 조직 개편의 이 과정이 순탄치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이기준 평론가께서 거버넌스라 말씀하셨는데 거버넌스 위배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버넌스라는 것이 수평적 리더십을 전제로 하는 건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당선된 다음에 박근혜 당선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태라든지 인선의 어떤 형식도 그랬고 절차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에 있어 가지고 뭔가 소통이 좀 부재한 게 아니냐 아마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역대 어느 당선인보다 지지율이 좀 낮은 거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의 발목 잡기라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여야 전부의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양비론을 치닫게 되니까 아무런 쟁점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국정 운영의 주도 세력은 일단 여권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역시 지금 집권당으로서의 자기 몫을 잘 못 내고 있어요. 인수위 차원에서도 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좀 소외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과거에 총리라든지 장관들이 늦게 임명된 적은 거의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타결이 돼서 통과될지 그것까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직 정부 출범되기 전에 이 정부 직제가 확정 안 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금명간에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데 여당이 그리고 집권 세력이 집권 측이 박근혜 당선인을 포함해서 뭔가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 같은 거 그리고 정부 조직법 문제에 있어서도 야당의 명분을 살려주는 그게 전 정치력이라고 봐요. 그럴 때 야당이 또 여당이 협조하고 여당도 야당이 협조하면서 상생의 리더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표류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 여야 간의 어떤 협상력 부재라든지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문제도 지금 또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더 이제 여쭤보면은 지금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방송진흥안과 관련한 것을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겠다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선인이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또 알려져서 상당히 이 부분에 어떤 태도가 야당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당선인은 이 정책에 대해서 강경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민주당은 방송 집권 이제 여당의 또는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의 일환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차에서 좀 비롯되는 것 같아요. 이제 박근혜 당선인은 방송의 산업적 좀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방송의 공공재정 성격, 공공성이 훼손될 가치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 방통위가 이제 출범하는 계기를 보면 2007년에 IPTV, 방송과 통신의 융합의 총아라는 IPTV가 런칭을 하면서 그런 스마트 방송 환경에 발맞춰서 방통위가 출범했는데 그간
일간 방통계, 방송통신계 환경을 들여다보면 지능과 규제가 그렇게 잘 됐다고 평하기도 어렵고 최근에는 또 방송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방통위가 정책을 먹는 블랙홀이다. 즉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과거에 뭐 전 최수진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의 단계에서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고 이른바 모든 정책을 빨아들이면서 분산시켰다는 거죠. 시장을 잡았다는 건 시장의 트렌드, 즉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스마트 방송 환경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박근혜 당선인은 어떤 미래창조과학부 아래에서 좀 그 산업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공공성의 훼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뒤져보면 공공성 이외에 다른 논거는 없거든요. 예컨대 5명의 이제 방송위원 중에 2명은 어차피 야당 몫으로 추천이 되기 때문에 야당의 입김을 계속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미래부 안에 독임제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장관이 다 어떤 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야당이 어떤 자기만의 입김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즉 어떤 방송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헤게모니를 놓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고 어떤 다른 논거를 좀 대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방송이 이럴 때 그 통제의 도구로 항상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치권에서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근데도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뜨겁게 쟁점화되고 있는 건 이걸 놓칠 수 없다는 그런 뭐 야권의 심리가 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좀 아까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 야권에서는 또 이 부분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추진 과정이나 내용이나 저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집니다. 뭐 아까 이미도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게 그 아까 홍 교수께서 지적했는데 정부 조직의 개편 문제가 뭐 전리품의 성격이 돼서는 안 된다. 물론 당연히 새로운 정부 정책을 지향하면은 그 정책의 지향성이 정부 조직의 재편하고 연관돼서 나타날 여지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 또 정부 조직이라는 건 국가의 골간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청회도 거치고 여론 검증 과정 거치고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된 걸 내놔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불쑥 내놨단 말이죠. 물론 그 이전에 나왔던 새로의 개편 가능성은 해수부하고 과기부 부활 정도만 분명하게 돼 있었고 그게 부활됐는데 중간에 이제 미래창조과학부가 등장했고 굉장히 커진 공룡화된 그러면서 이제 경제부총리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관련해서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야당에 대한 명분을 이야기하면서 야당도 ICT 관련 분야를 독립적인 부서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그건 정통부 부활을 얘기했던 것이지 방송통신정책을 전담을 다룬 부서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 이기주 평론가가 얘기하는 대로 박근혜 당선인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은 이명박 정부가 방송을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방송을 봤던 것이 IPTV 관련해가지고 산업정책까지도 저 방송통신에 넣었던 거 아닙니까? 최시중 위원장이 그쪽 분야의 문외한인 분이 그걸 담당할 정도였는데 그 시각을 거꾸로 다시 이제 방송정책에 관한 부분을 산업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이 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지금 그런 얘기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존에 그런 것까지 남겨둔다면 과연 미래창조과학부가 뭐가 남느냐 껍데기만 남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창조경제라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방송통신에 있던 그런 기능을 가져오지 못한다면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경제 할 게 없다. 이렇게 돼버린다면은 그거를 가져오려고 만들었던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봐지고요. 또 이게 얘기가 나오면은 정말 그 지능정책 또는 산업정책하고 방송통신정책하고 좀 규제정책하고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경계선상에서. 그런데 그건 또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심지어는 모든 부처마다 명백하게 부처 업무가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안의 경우는 서로 협의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일정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대신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하는 쪽으로 방송통신을 남기고 산업 중심의 정책은 그대로 가는 것도 무방하다 좀 해서 현재의 박근혜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조금 궤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책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실무자들이 지금 계속 뭔가 협상을 하면서 조금 진전됐다가
다시 인수위로 보고가 되면 다시 원점이 돼버리고 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당선이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좀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방송통신 정책을 제가 전공하기 때문에 좀 알아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정책 기능을 가져가지 않으면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치적 수사죠. 지금 당장 가져가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송 장악의 음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실은 그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백주대낮에 무슨 지금 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누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방송이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치는데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기우에 불과하고 사실은 이게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미디어법 우리 개정을 두고 한 번 여야가 충돌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2라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당선인 측에서 방송 정책 기능을 가져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느냐.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대로 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까 우리 이기주 평론가가 말씀한 것처럼 5년 전에 방송통신의 융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융합이 안 되고 방송과 통신이 따로따로 노니까 정책이 도대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합쳐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위원회 조직으로 해버리니까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려면 몇 달씩 걸리는 거예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위원회로서 그냥 남습니다. 규제는 그냥 남고 있는 거고요. 지능과 관련된 업무를 지금 이관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왜 그러면 당선인이나 혹은 새누리당 측에서 왜 이걸 가져가야 된다고 미래창조과학부에 가져가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냐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를 따져보면은요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콘텐츠 산업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콘텐츠의 핵심이 바로 방송통신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도 물론 콘텐츠가 있지만 문화 콘텐츠가 있지만 이 ICT 분야의 디지털 콘텐츠는 방송통신 정책의 지금 핵심적인 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지 않으면 그러면 앞으로 방송통신 융합시대, 융합이라는 건 사실은 시장이 하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통신 기술이 제조업 분야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제조업 분야는 지금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있고요. 서비스 분야를 이쪽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이 위원회 조직에 나와서는 도저히 같이 맞춰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옮기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산업적 측면만 보는 것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그냥 두었을 때의 단점을 지난 5년간 뼈저리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옮길 수밖에 없다. 이게 단일 부처, 다른 부처라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방송정책 기능이나 이런 거를 단일 부처라면요, 예컨대 문화부라든가 혹은 다른 통상 산업통상자원부 신설되는 이런 쪽으로 가든지 간에 단일 부처로 가야 되는데 그냥 방송통신위원회 남기기는 좀 어렵다. 짧게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융합이 돼 있으니까 결국은 산업하고 연관돼 가지고 시장의 능력 중심으로 지금 진보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결국은 공공성이 초점이 되는 방송 영역이 이쪽 중심으로 가버릴 여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과연 방송 장악 음모라는 것이 가능한 얘기냐라는 것인데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은 장악은 못하더라도 장악과 파행이 반복될 수는 있다. 바로 지금 이명박 정부에 보여줬다시피 장악을 시도했다가 장악이 안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장악을 하고 부분적으로 파행이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협의가 잘 못되면 이것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이 장악됐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요. 아니요, 그다음에 장악과 파행이 중복이 돼 있는 거죠. 이 파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MBC 같은 건데 MBC 같은 것은 사실은 내부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정권하고 이 관련시킬 필요가 분명히 없고요. 또 하나는 이 규제의 문제는요. 이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로 있는 내용에서 내용 심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정치적 편파성 내지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정치적인 해석이지 현실적인 해석은 아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이제 방송을 공공재로 보느냐 산업 논리로 보느냐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좀 확연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 주제만 가지고 저희가 이 시간을 끌어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얘기가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아직은 뭐 이름뿐인 부처입니다.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두 부처는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또 예상되는 부분이 있죠. 행정적인 혼란이 뭐 어차피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네. 우선 인사청문회를 어느 위원회에다 맡길지도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정부 직제가 확정이 돼야지 그 소관상임위도 결정이 되는 것인데 네네. 소관상임위 일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제 자신들이 하는 게 맞다. 그게 지금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이관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지금 좀 어려운 점이 따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금 두 분이 여러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보통신기술과 과학기술 관련 기능은 전부 포괄적으로 지금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도 그렇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그렇고 지식경제부도 그렇고 행정안전부도 그렇고요. 이런 쪽의 업무가 어느 정도가 갈 것이냐 더 그 미세한 부분은 완전히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지금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림만 나온 상태고 큰 틀이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밑에 실국 같은 건 아직 엄두 못 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 부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미래창조과학부 사실은 이름은 대단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뭐 신성장 동력 얘기하고 먹을거리 얘기하고 또 방송통신 융합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지나치게 많이 포괄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해양수산부보다 더 커요, 이 문제가 지금. 게다가 지금 장관 문제까지 결부돼 있고 이래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특히 이제 지금들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방송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한국적 현실에서 방송 장악 음모가 과연 가능하겠냐는 말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또 현실적으로 정치 현실적으로 어쨌든 집권 세력이 방송을 가지고 부단하게 선거에 이용하려는 그 부분도 부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이 같이 혼합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빨리 정부 직제에서 저도 방송 지능 정책을 어디로 갈 것인가 빨리 확정을 하고 그런데 그 실국 차원의 어떤 세부적인 직제를 빨리 확정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신성장 동력이 상당히 많은 그 정책적인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상당히 처음부터 파행으로 치러갈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정말 실제로 그 현재 청문회를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지조차도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그 순조로운 출발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그거는 사실은 뭐 기술적인 문제죠. 국회에서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뭐 청문회 할 것은 청문회는 어차피 특위를 구성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그걸 끝나고 나면 그래서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국회도 또 상임위 구조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전 별로 크지 않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의 내부 문제입니다. 이게 조직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아까 잠깐 국과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과학기술부하고 정보통신부를 사실상 합쳐놓은 개념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문제는 ICT 전담 차관제를 도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종훈 장관 내정자도 ICT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 저는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게 ICT 분야로 너무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ICT 분야라고 하는 것은 방송통신 분야 포함해가지고 정보통신 분야는 아주 최대 가시거리라고 할까요? 뭐 거기는 한 3년에서 5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굉장히 변화 속도가 그렇지. 빨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과학기술부 얘기하는 그 과학기술부의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예산을 보면 전체 우리 총 정부 예산이 약 17조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기초 R&D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기초 R&D는 가시거리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 30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도 높고 또 우리가 앞으로 소위 말해서 창의적으로 이끌어 나갈 분야를 연구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응용과 기초를 한꺼번에 붙여놓고 차관과 장관이 전부 ICT를 전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혹시라도 내부에서 기초 연구 개발에 소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가야 될 게 지금 완전히 내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국과위는 이미 뭐 폐지가 됐기 때문에 합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국과위의 모든 업무가 사실상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교육부에서 어떤 것이 넘어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정이 돼야 되고요. 또 좀 상당히 많이 산하기관들의 이동이 좀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봅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이 돼서 일단 부처가 설치가 돼야죠. 그렇죠.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어떻게 설치를 하고 기능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이죠. 네. 저게 아직 새 정부 출범했을 때 새로운 조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내각을 가지고 운영할 수는 있을 것인데 당분간요, 뭐 며칠에 불과할 수 있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 부서들은 3월달 갈 가능성이 훨씬 커 보긴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기존의 정부 조직과 매치가 안 되는 영역에 좀 혼돈이 생기겠죠.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까 미래창조과학부 줄여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미래부라고 하는 게 좋으냐, 아니 미창부가 좋으냐, 아니면 뭐 미창과부가 좋으냐 이런 소리까지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좀 이 문제를 가지고요, 너무 조직을 상당히 뭐 정말 제도화된 조직을 사람한테 맞추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은. 김종은 내정자가 미래부의 책임을 맡는다는 전제를 했을 때라는 걸 현실로 가상을 한다면은 방송정책 관련 부분은 방송통신에 맡겨놓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이해도 좀 부합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김정은 내정자가 미래창조과학부를 맡아가지고 장관을 주도하는데 상당수의 그것이 ICT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방송정책과도 그쪽에 좀 끌려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그게 맞는 거냐라고 보자면 그 점도 현실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논란이 또 있는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제 그 5대 국정 목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 민주화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앞으로도 이 문제 그러면은 뭐 그 기대한 것 이하로 너무나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많은 그 실망감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부적으로는 것이 또 반영됐다고 인수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볼까요?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경제적 민주주의란 말이죠. 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전 목표라고 봅니다. 수단이라고 보지 않는데 경제 민주화를 이번에 국정 목표에 넣지 않고 국정 과제에다 넣었어요. 전략 밑에 국정 과제 아닙니까? 가장 하위 개념으로 들어왔어요, 일단. 그래서 지금 정부 측의 얘기는 일단 경제 민주화가 다 녹아 들어가 있다. 이쪽에.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또 하나 그 명분이 이유가 경제 민주화 수단 아니겠느냐.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수단 맞죠. 모든 게 수단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목표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아예 국정 목표를 한번 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경제적 민주주의이고 우리 한국 사회의 통합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경제 민주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단순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차원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 물론 중요합니다. 골목 상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이런 건 중요한데 경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어느 정도의 평등을 지향하는 게 저는 경제 민주화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또 하나 그런 면이 하나 있고 그건 정치 사회학적 얘기라고 치고 또 하나 얘기가 지난 총선과 대선을 관통했던 게 경제 민주화였어요. 그리고 여야 후보할 거 없이 총선 때도 그랬고 지난 작년 얘기입니다만 경제 민주화 얘기는 정말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온 국민이 입에 달고 다녔고 정치인도 입에 다 달고 다녔어. 좀 이게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리고 어쨌든 간에 경제 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복지, 정치 쇄신 이런 것들이 새누리당이 내세웠던 핵심 공약들이었어요. 그리고 대선 공약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와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정목표 뺐다라는 것은 물론 경제 민주화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밑에 하위 레벨, 하위 층위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좀 퇴색했다라고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물론 이제 경제 민주화와 복지와 관련해가지고 이 재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근데 복지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고용복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한테 이렇게 됐기는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지금 설명해 놓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단이다. 그리고 이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난 1년 이상을 이 작년 4.1 총선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경제 민주화와 설명이 잘 부합되지가 않고 내용 여부를 떠나가지고 논리적 정합성이 대단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 민주화가 전진한 건 아니니까 후퇴한 거는
좀 맞다고 봐요.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뭐 어원이 119조 우리 헌법 2항에 나와 있긴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정확히 무엇이다라고는 규정이 또 되어 있지 않고 이것들 해석하기 또 나름인 것 같은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야의 경제민주화가 조금은 달랐죠.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 조금 선제적인 개념이었고 추자총액 같은 경우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는 조금 사후적인 개념이 강한데 이것들이 정치적인 수사적인 측면이 강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인수위 과정 거치면서 이게 정제되는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컨대 국정 과정 중에 이제 들여다보면 이제 의지 자체는 녹아 있다라는 거죠.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던가 또는 뭐 집단 소송제 도입 이런 것들, 즉 실천 의지는 녹아 있는데 당선인의 입장 또 인수위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 예컨대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약간의 반대하는 좀 의견들이 있고 이른바 전통적 지지 계층의 보수층에서 좀 거부감을 나타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구현되려면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때 경제 민주화 100% 그대로 이른바 쌩얼을 가지고 들이댔을 때 이게 제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이익이 될 수 있겠느냐 또는 이것을 고려했을 것 같고 이제는 좀 입법화 과정을 좀 지켜보고 어떤 정책으로 또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좀 보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의지는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경제민주화가 헌법 119조 2항에 들어있지만은 뭐 무엇인가는 안 돼 있다라고 했는데 19조 2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내용이요. 여러 가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위해서 국가가 규제와 조정에 개입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문제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상세한 설명이 또 없죠. 규제는 모든 정책의 개별적으로 가야 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의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대선 기간 동안에는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식하고 이후에 국정을 체계화시킬 때 정리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고 10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선 기간 동안은 국민들에게 쉽게 잘 먹혀 들어가는 구호의 방식으로 전달했다면 국정을 좀 정리할 때는 차분하게 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저는 이제 경제 민주화 그래서 그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가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봐집니다. 우선은 내용상으로는 빠졌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되게 살펴봤습니다만은 뭐 아다시피 그게 인수위에서 나온 지금 국정과제 140개 들어있는지 좀 큰 글씨로 220페이지가량 되죠. 말한 것이 들어있는 내용상은 들어있는데 저는 우려하는 부분은요. 빠져있을 때 지금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경제민주화가 뭔가 모르겠다. 달리 얘기하면 경제민주화란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의 의견이 너무 반영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추진 과정에서 저는 이전에 후보 시절에 또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다고 해보면 내부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뭔가 수정하고 또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죠. 김종인 위원장이 제기하든 아니면 당내 민주화 포럼 의원들이 지적하든 간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현재 이런 기제가 좀 사라져버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뭐 야당에서 비판했다시피 그동안에 새누리당 쪽에서는 대기업 관련 부분에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워낙 작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저는 공정거래 관련 부분만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획기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제민주화 부분을 없애면서 내용상 들어있던 것만을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을 대체했던 개념이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라고 했는데 항상 박근혜 당선인이 원칙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만 어떤 원칙인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역시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실에 나왔던 또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식하고 이후에 국정 운영의 과제를 설정하는 방식하고 다를 수 있다고 봤는데 더 큰 것 중에 하나는요. 지난해 11월 18일 날 비전 선포식 할 때 3대 비전이요. 뭐였느냐. 국민 대통합하고 일자리 경제 민주화하고 정치 쇄신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강조되는 것은 6분의 1에 해당되는 일자리 정도만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 대통합 부분은 21개 전략 중에 하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3분의 1이 21개 전략 중에 하나로 들어가 버렸고 정치 쇄신 부분 쪽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정당하고 관련된 부분은 국회에서 하는 몫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었다라고 보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지 전달하고 꾸미는 방식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기조도 조금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가 사실상의 키워드에서 지금 전면에서 사라진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상당한 의미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 경제 민주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럼 이렇게 변했을까?
지금 경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한 위기잖아요. 아까 일자리 창출이 제일 그 앞으로 남아 있다. 지금 사실 5대 국정 목표를 보더라도요. 사실 5대 국정 목표 중에 2개가 일자리에 관한 겁니다. 네. 사실은요. 고용복지도 마찬가지 일자리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중산층 회복이라든가 그동안에 쭉 주장했던 것들 중에 이것을 공통적으로 꿰고 있는 것이 뭐냐? 일자리 창출이다.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려면 그러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해서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라고 봐야 되고요. 경제민주화 문제는 사실은 쓸 때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씨 달랐고 박근혜 그 당선인 달랐어요. 또 야권에서 얘기하는 경제민주화 전혀 다릅니다. 야권에서 얘기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사실상 재벌 해체입니다. 순환출자 구조 이걸 없애고 재벌 해체한다. 뭐 이런 얘기였었어요. 야권은 그랬습니다. 뭐 이 그 김종인 씨도 사실상 거기에 좀 가까웠었고요. 박근혜 그 당선인은 이게 순환출자 구조는 지금까지는 일단 놔두고 앞으로에 대해서는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정 경쟁을 해가지고 그 중소기업들이 그 탄압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얘기했던 경제민주화의 내용들은 140개의 국정과제 속에서 대부분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징적 의미에서 경제민주화는 지금 우리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다. 그 상징적 의미의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순환출자 구조 그 해체하는 문제. 이것은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지금 밝힌 것이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 정치 철학, 경제 철학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토론하는 건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의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달랐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수사도 있었다. 뭐 그러면 있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규제라는 개념이 분명치 않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하위법에서 규정하면 되는 것들이고 경제민주화가 왜 개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거죠. 헌법에 경제민주화란 하고 나와 있어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고 규제와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면 더 이상 개념이 어떻게 분명히 개념이 개념에 그러니까 포함되는 내용들이 그런데요. 굉장히 그러니까 포괄적이다. 포괄적이 엄청나요. 근데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포괄적이지 않은 게 어딨습니까? 고용도 굉장히 포괄적이고요. 복지는 더욱더 포괄적입니다. 복지도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가지고 하루 종일 토론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가 정치 언어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민주화를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동안?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박한 선거 국면이었고 박빙의 선거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정치 수단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 끝난 다음에 이긴 다음에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또 양해도 구하고 함으로써 바꿀 수 있다고 봐요. 또 폐기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화두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경제민주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그럼 경제민주화를 어차피 과제에 넣을 거를 과제에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며요.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왜 굳이 그렇게 뒤로 뺐느냐. 그렇다면은 어차피 다 포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뒤로 빠졌다는 얘기는 이 정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도 그렇고요. 1년, 2년, 3년 가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득권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관료들의 어떤 새로운 그 문제제기도 있을 겁니다만 기획재정부라든지 또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바로 그런 거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개혁이고 변화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식적인 것에 빠져 있다면은 여러 가지 좋은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과제에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과연 경제 민주화를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이 가능한 거죠. 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대선 공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던 경제 민주화가 지금 이 국정과제에서는 구색 맞추기 정도로 격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그것을 집행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 인수위 면면을 보더라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얘기가 뭐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의지를 실행할 인사도 뭐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뭐 많은 염려가 있는 것이죠. 아니, 어느 정권이나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것이 무엇을 표현되든 간에 소득의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인 건 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경제수석도 앞으로 정책을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분배나
이쪽이 경제민주화 쪽보다는 이 성장 쪽에 그 훈련된 분들이란 말이에요. 관료적 그것이 경도. 예상된다라는 것은 뭐 저는 거의 그런 공통된 면에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결국 여전히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 중요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향했던 사회통합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 합의였었는데 어느 정도의 그 사회적 합의는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같은 제가 학부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김병준 교수가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뭐 또 같이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거기 내용 중에 처음 나오는 기절이 이런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성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렇죠. 아무리 경제 민주화나 혹은 무슨 이 분배를 강조하다 하더라도 성장이 없는 분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좌파냐 우파냐 이걸 떠나서 뭐든지 지금 누구든지 가장 큰 문제가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참여정부 5년 동안 핵심 정책을 핵심적으로 주도한 사람이에요. 인정을 한 겁니다. 자,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되자마자 지금 가계부처가 천조입니다. 가계부채 천조라고 하는 무게 속에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그냥 폭발합니다. 경제민주화가 가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요. 재벌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이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계부채 천조 상황 속에서 지금 고용률이 60%를 훨씬 밑으로 특히 20대, 30대는 지금 5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제가 좀 이해하는 바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경제 민주화가 사라진 거냐? 말씀처럼 뭐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아무도 뭐 아는 사람 없다라고 이제 불만을 얘기하죠. 뭐 그분 입장에서는 당연할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열심히 하자고 그래 놓고서 정권 잡고 나니까 완전히 싹 배제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섭섭하기도 하고 또 이 경제민주화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엇이 더 급하냐를 해놓고 경제민주화는 그 밑에 과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국정과제를 확실하게 챙긴다면 그렇다면 저는 경제민주화 아마 5년 후에는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를 드신 그 가계부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성장으로 해결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다는 사람도 있고 상당 부분의 경우에 따라 경제민주화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까 저는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지금 5대 국정 목표에다가 앞에 2개 중복해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하고 고용복지 둘 다 들어가 있는데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나요. 이명박 대통령도 일자리를 가장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누구나 공이 제일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라고 공이 인식하고 있지만 이게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 공통의 목표지만은 박근혜 당선인의 기본적인 미션이지 추가로 박근혜 당선인이 해야 될 미션은 아니란 말이죠. 만약 박근혜 당선인 선거 때 나는 일자리 창출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국민들이 박근혜 당선인한테 기대를 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겠지만은 뭔가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과제로 던졌는데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있는 과제를 던지면서 그것 때문에 이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좀 명분이 좀 맞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게 잠깐 얘기 길어진 것 같긴 한데 분배와 성장이 같이 간다는 건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이 분배와 성장이 이분법적으로 대립되는 경우를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분배를 통한 성장 이건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른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계부채 해결 문제와 일자리 창출 이 부분과 경제 민주화가 혹여나 이게 대립되는 경우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 민주화가 있을 때 저는 가계부채 해결도 가능하고 오히려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를 앞에 내세웠어도 어차피 들어가 있는 거 오히려 더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복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고용복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라는 것이 사실 지금 얘기되는 게 복지의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 내세웠어요. 국정목표에.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라는 것을 어떤 혐의가 짙다, 이런 혐의가 짙다는 거예요. 어쨌든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가는 것이고 좀 사회적 평등 같은 걸 가져가는 것인데 기득권에 상당 영향이 들어갔다라고밖에 그런 혐의가 짙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만 잠깐 경제 민주화 논란 일으켜서 얘기하고 싶은데 당선인이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제시했던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란 카드, 성장,
일자리 이런 뭐 한 3-4가지 카드가 있었다고 이것을 이제 조합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 민주화라는 카드를 가장 크게 배치한다면 새 정부의 어떤 경제 모델가 좀 배치된 측면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국정 목표를 가만히 들어보면 전반적인 우리 국가 주도형 또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모델을 좀 중소기업 위주로 바꾸겠다는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의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경제 민주화보다는 창조 경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복지와 성장의 일자리 선순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그쪽에 또 방점이 많이 찍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 측면에 조금 밀리고 또 의지는 다 녹아 있거든요. 이렇게 좀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제가 시간이 하도 없다고 그러시지만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에다 놓은 거 사실입니다. 의제로 놓은 거 사실이에요. 왜 안 됐느냐?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 개방 필요하고요. 서비스 산업에 대한 모든 규제 완화, 가급적 전부 완화해야 됩니다. 영리 의료법인도 또 허용해야 되고요. 관광 의료 특구 이런 거 다 만들어 가지고 모든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자리 창출됩니다. 그런데 이거 얘기를 했더니 과거에 야당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영리 의료법은 들어오면은 우리 건강보험 체계 전부 무너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허용 못한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거 제가 무슨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하는 창의 경제, 창조 경제를 강조하는 것도 결국은 이게 뭐냐? 전부 다 서비스 산업이에요. 한데 묶어서 서비스 산업에 우리가 획기적인 전환이 없으면 지금 일자리 창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는 되지만 그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거를 여태까지 안 하고 있는 거, 정치적으로 웃긴 이유로 못 하고 있는 거, 이거부터 좀 풀어놔야 되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끝낼게요. 딱 하나만. 왜냐면 뭐 이문제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인정하고 그 말씀 다 인정하고 두 분이 말씀하신 거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럼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우지 말았어야죠. 그걸 그렇게 1년 내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경제민주화를 가지고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상황이 변했으니까 상황 논리에 따라서 상황이 뭐가 변했으니까 똑같았지. 경제민주화 해야지. 글쎄 그러니까요. 네. 그 말을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1년 내내 얘기했던 게 경제민주화가 항상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국민도 우려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예? 그걸 인정해야죠. 그런 거를. 알겠습니다. 뭐 고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국정의 우선순위도 이해가 갑니다만 지난 1년 동안의 그 화두가 사라진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또 열띤 논쟁을 벌여봤습니다. 이번에는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장관 후보자들 뭐 인사청문회 시작도 못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이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트위터 내용을 잠깐 보니까요. 장관 후보들이나 청와대 수석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인사들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인재들은 어디 갔을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이건 뭐 자조 섞인 뭐 국민 입장에서 실망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뭐 몇몇 인사가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인사들을 꼽아봐야 되겠습니다. 경제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호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서 재산 형성 문제가 두드러지게 또 보도가 되고 있던데 이 부분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또 모두들 살펴보셨을 테니까. 개개인들로 얘기하자면 상당히 뭐 한이 없는데 사실은 뭐 저는 짧게 좀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모든 후보자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군대 갔다 왔느냐 갔다 오지 않았느냐 하는 병역 문제하고요. 뭐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직계 비속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관 예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법조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고위공직자를 지냈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법조인이든 뭐 고위공직을 했든지 간에 하여간 어쨌든 간에 뭔가 부동산 투기, 그런데 그 중에서 만약에 악성이라고 본다면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 국민들은 모를 수 있는 자기 그 업무 영역이나 이런 쪽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을 해서 뭐 그 부동산 투자를 했다면 그건 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한 서너 가지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크게 걸린다고 보는데요. 차제에 사실은 좀 기준을 한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서 기준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물론 합법적으로 이 병역을 면제받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내 자식은 다 군대 가는데 군대 안 간 사람들이 전부 다 장관 맡고 앉았다.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저 연평도 포격 사건 났을 때 뭐 워룸에 가서 보니까 40%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래서 좀 당분간은 적어도 북한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국민 개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유 여하를 막느라고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장관 임명하지 맙시다라고 저는 좀 약속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관 예우 받았은 분들 월 1억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뭐 그것이 뭐 일상 뭐 노상 우리 법조계나 이런 데서 있는 얘기입니다라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전관 예우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분이 그 직책에 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혹은 뭐 네트워크나 영향력을 활용을 해서 뭐가 도움이 되니까 그 사람을 고용을 하고 1억씩 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월 1억을 줄 때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전관 예우 받으신 분들은 아예 장관직에 나오지 마십시오. 아예 장관직 주지 맙시다라고 약속을 하자. 네. 지금 근데 그런 분들 빼면은 사실 통과될 분이 거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을 아예 제외시키고 임명을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현재 그런 임명을 현재 임명할 분이 거의 아니 없어 그러니까 보입니다. 전 지금부터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국민 눈높이에 아예 그냥 제도화 시켜버리자. 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는 이제 2명을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그리고 또 이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두 분인데요. 이 경우 말씀하신 게 다 있습니다. 그 전관 예우 부분이 있고 국방장관 후보자가 무기 중개 업체에서 또 근무한 전력이 있다. 이 부분은 또 상당히 심각한 치명적인 결함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를 권고하고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열받은 최 교수님 말씀하시죠. 저도 열받은 거 없습니다. 지금 병역 문제인데요. 병역 문제 이거 또 제가 또 이 말씀하다 저는 군대를 갔다 왔어요. 이제 네, 참고 저도 많이 갔다 와서 32개월이나 갔다 왔어요. 네. 또 얘기합니다. 제가 육군 저기 전방에서 갔다 왔는데 병장으로. 그런데 저 홍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제가 굳이 토론 하나 단다면요. 네. 이유열을 막는다고 병역을 필요하지 않은 사람. 이제 근데 그 얘기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라도 군대를 안 갔던 사람은 당분간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100% 이해가 가고 국민 쪽의 생각이 더 이제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지적하고 싶으면 우리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병역 면제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과 희생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검증을 다 안 해봐서 그분들을. 대체로 병역이 면제되는 사람들은 어떤 권력에 의해서 병역이 면제됐다고 우리가 가늠하는 거 아닙니까? 간주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추정하는 거죠. 추정하고 추론하는 거거든요. 네네. 아니 보기엔 멀쩡한데 등치도 좋고 그런데 왜 저 사람이 면제됐을까? 자기 아버지가 대법관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라고 추론하는 게 국민들의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홍 교수님 말씀 대단히 좋은 제안이긴 한데 역시 그제 뭐 상당히 그야말로 열을 받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인재를 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요. 되게 뭐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대 갈 때만 하더라도 비슷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보면 장정 자원이 넘쳐나요. 그러면 뭐 시골은 시골대로 넘쳐나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해가지고 이장이나 뭐 면장한테도 얘기하면 빠지고 또 도시는 도시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자나 뭐 부자나 이렇게 해서 돈 써서 빠지고 힘 써서 빠지고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우리가 피부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유열을 막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정당하게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정당하게 군대 그렇죠. 못 가게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억울하겠죠. 개인적으로 볼 때 왜 내가 공직을 못 하겠는가. 그런데 군대를 못 갈 정도였던 분들이 고위공직자에 나서고 또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지금 현재라도 그렇다면 국민들의 의혹을 풀 길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잣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억울하시겠지만 억울한 사람이 많은 것보단 적은 게 낫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억울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후로 하자는 얘기 왜 그러냐. 소급 입법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고 규칙을 제정을 하면 그러면 향후부터는 이후부터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예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헌 소지가 없을까요? 그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뭐 위헌 소지 있겠죠. 그러면 뭐 억울한 사람이 재판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고 판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이 가진 법 감정이나 또는 제가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느냐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전부 부도덕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차라리 그 사람들이 손해 보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장관한테 손해 보는 건 아니겠죠. 그 정도야. 뭐 공직 높은 데 많이 있던 사람들이. 훨씬 중요하지만 또 이번에 과다 수임료 논란을 지켜보면 좀 자료 찾아보니까 지지난해 퇴임한 검사 중에 한 45%가 로펌을 택하거든요. 즉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영입되는 이유는 정관 예우를 노리고 하는 거죠. 그렇죠. 로펌 측에서. 그리고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렇다면 법조인 출신 중에 특히 민간 로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공직에 데려올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한 6, 7년 전에 이른바 과다 수임료의 대명사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였어요. 5년간 그 당시 물가로 60억 원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입니다. 근데 그때는 뭐 비난은 받았지만 이른바 결정적인 하자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뭐 황교안 후보자나 여러 후보자에 대해서 과다 수임료 논란이 잣대가 들이대지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국민적인 공감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히 하지만 잣대가 상당히 탄력적이라는 이런 것들을 차제에 우리도 이제 국회 청문회 한 10여 년 됐고 하니까 이른바 과다 수임료 정도 같은 것들은 세부 항목에 이 정도는 과다 수임료니까 공직에 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이드라인 하나 만들어 놓고 뭐 100번 양보하면 해마다 뭐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좀 이렇게 올려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고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동안의 그 소비적 논쟁을 생각하면 정말 빨리 뭔가 입법화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지금 김종훈 장관 내정자에 대한 얘기는 조금 다른 면에서 논란이 또 있죠. 이중국적의 문제. 그리고 지금 CIA 또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경력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국익과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각각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리고 아까 그 전관 예우 얘기 끝난 겁니까? 넘어간 거예요? 시간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얘기 그냥 넘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병역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니까요. 제가 그 부분 얘기를 안 했으니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입법을 하면 소고 입법 여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입법보다는요.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정부 3.0 개방 공유 협력을 얘기했고 신뢰받는 정부 또 소셜 캐피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신뢰를 높이게 된 정부의 신뢰를 높여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문제라면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정부 3.0도 차기 정부에 기대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시작하는 이것도 그런 부분을 스스로 박근혜 정부가 입법 상황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내각에 가거나 총리에 갔을 때 이거 신뢰 중요한 척도 아닙니까? 그 점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염두에 두고 스스로 실천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 김종훈 내정자의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렸는데 17명 내각 후보자 중에서는 좀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 후보 시절에 표방하거나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람하고 그나마 가장 부합하는 저는 장관 후보자가 김종훈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의 내정자라고 봐지는데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상당히 저는 애매하게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나 이제 이게 공용 부처로 비대화된다고 했을 때요. 물론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조금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그 CPND라고 해당 관련된 분야를 결국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맡아야 된다고 보면은 사실 몇 개 예시가 된 그런 부처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정부 부처를 사실 하나로 합병해야 될 정도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 저는 이게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을 조금 정말로 창조경제 동력에 한정시키는 수준으로 보고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김종훈 후보자가 가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능력 면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CIA 관련 뭐 그동안에 외부 자문위원 했고 심지어는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자문까지 줘가지고 굉장히 작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염려할 경우 상호 마찬가지긴 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음모론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뭐 이것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 정도는 미래창조학부에 감당할 수 있다고 좀 봐지기 때문에 저는 김종훈 후보자를 임명하는 거 플랫폼 디바이스 그 정도 분야라면 그걸 하는데 모든 관련된 CNDP를 모두
가져와 버린다면 문제가 있겠지만은 지금 네. 미래창조과학부 가고 있는 창조 경제를 살리는 차원의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제한시키는 정도는 좋겠다. 아까 저 초반에요. 정부 조직을 특정 개인에 맞추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이번에 지금 새로 시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좀 그것도 감안해서 하면서 좀 하는 것도 괜찮다고 개인에 봅니다. 맞춰서. CPND 논의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건 차지하고 김종훈 그 내정자의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일단 이번 지금 인사 중에서는 상당히 잘한 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김종훈 내정자가 CIA에 자문을 했다. 또 그 기업에 거기에서 뭐 만드는 기업에 또 뭐 임원을 지내고 했다.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그래 CIA 자문까지 합니까?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 지금 CIA 자문한 사람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건 뭐 CIA 이렇게 했으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국가관에 대한 문제죠. 국가관의 문제가 있을 것인가를 걱정하는 거 네. 아니겠어요? 만에 하나 그런 게 있다면 그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뭔가 밝혀지겠죠. 그런데 지금 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처럼 이게 걱정이 되니까 쓰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과학기술 분야 혹은 ICT 분야는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남들 뒤쫓아왔어요. 삼성전자가 애플 뭐 좀 베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지금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만은 선진국에서 혹은 선진 기업들이 하는 걸 많이 이렇게 우리가 따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앞에 지금 쳐다보고 따라갈 사람이 없어졌어요. 따라갈 국가가 없어지고 기업이 없어졌습니다.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내 인사가 물론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김종훈 씨처럼 뭐 다양한 경험도 하고요. 심지어 CIA 경험까지 했다는 것. 저는 오히려 장점이면 장점이지 결코 단점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이 시각을 넓은 시각, 글로벌하게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 장관직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겁을 내고 김종훈 씨가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김종훈 씨를 시키지 말고 뭐 시키기 싫어서 그 사람한테 이런 자리 주기 싫어서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편협하게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얘기 좀 해볼게요. 다 뭐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그야말로 CIA 자문까지 하고 네. 미국에 갑부로 등록되고 뭐 게다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그 와중에 또 강남에 수백억대 또 재산도 있고 뭐 대단한 능력입니다. 네. 그야말로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장관되는 건 좋죠. 그런데 국가 간의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좀 수구적으로 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좀 국가 간이라는 표현보다는 CIA에 자문을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적인 그런 사고지. 물론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게 좋죠.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국익이나 무엇이 어떤 현안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자신이 쭉 경험해왔던 것이 사실 김정은 장관 내정자는 한국보다 미국입니다. 그렇죠. 대단히 미국 친화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특정한 프로젝트나 사업 같으면 그런 천재를 들여다보면 좀 좋다고 봐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과거 소련이 없습니다만 냉전이 해체됐으니까 소련의 학자를 데리고 와서 돈을 주고 개발해라. 이건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무리 ICT 분야고 첨단 분야고 신성장 동력이라 하더라도요. 전부 부처입니다. 정책과 정책과 좀 같이 가는 거라고 보고 정책의 조율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 해군 대위까지 했고 네. 영광스러운 사람이죠.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 교포들이 뭐 상당히 긍지가 갖는다고 그래요. 당연한 거죠. 네네. 그런데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중국적인 문제도 역시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 현재는 국가의 기밀이나 보안을 다루지 않으면 가능해요. 국가공무원 임명할 수 있어요. 네. 아무 문제 없는데 이제 국적이 그렇다고 지금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을 했어요. 미국 국적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50여 년 동안 쭉 살아온 과정 속에서 미국에 언제 건너간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장관이 되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버린다. 그럼 극단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얼마든지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장관 내정자서 타당한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 그러면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 그만두게 하고 모토로 우리가 청문회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런 긍정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부정한다는 게 아닌데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그런 점은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해외 사회를 하나 좀 보고 싶은데 물론 우리나라와 영국 간의 관계는 또 다르고 또 영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다른데 영국이 최근 영란은행 중앙은행 총재를 임명하면서 캐나다 사람을 임명했어요. 그리고 영연방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는 전혀 다르지만 근데 그 마크 칸이라는 사람을 중앙은행 즉 한나라의 국간을 내어줬는데 그 사람이 영국 시민권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총재를 임명한 다음에 시민권을 줄 테니 이렇게 하라라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즉 어떤 국적보다는 뭐
전혀 다른 나라의 전례이긴 하지만 좀 그 후보자의 적격성과 능력을 더 우선시했다는 전례가 있는 것이고 또 김정은 후보자 같은 경우 미국에서 살면서 아무래도 주류 사회의 동화돼야 좀 성공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IT 업계에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고 또 CIA 자문 같은 경우도 뭐 CIA에서 투자한 벤처 캐피탈 일을 했고 또 자문위원 했다는데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관여였었거든요. 직접적인 CIA 내부에 들어가서 뭐 무슨 국장이나 조직원을 했다면 아주 큰 하자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가령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해가 상충되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사실 있죠. 하지만 뭐 국정원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산업정보보안안보센터라는 것도 있고 여러 또 우리나라 관료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뭐 장관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상충되는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면 뭐 차관 아래급부터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소통이 주로 영어를 사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팩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어가 통해야 네.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부분도 하나 지적을 해야 되고 또 국무회의에서 상당한 기밀 사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안 나오겠어요? 국방부 장관하고 같이 다 국무회의를 하는데 그건 국무위원으로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기밀과 보안을 다루는 게 국무위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나치게 제가 그렇다고 김종인 후보자 무조건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균형 있게 좀 고려될 필요는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아까 그나마 지금 뭐 17개 후보자 중에서 가장 뭐 괜찮은 선택이었다라는 먼저 전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뭐 굳이 조금 회의적인 가능성까지 두자면은 이미 CEO로서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는 것하고 지금 창조 경제를 과연 국가가 주도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미지수 아닙니까 지금? 창조 경제에 대한 설명도 지금 사실 불투명한 것이고 제가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구체적으로 창조 경제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 결국은 옛날 했던 무슨 뭐 그리고 ICT 결합한 경제 전략에다가 아니면 뭐 플랜트 수출 뭐 이런 정도 얘기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굳이 따지자면은 그 뛰어난 사람이지만은 과연 국가가 주도하는 창조 경제 모델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뭐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뭐 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뭐 계속 얘기가 나올 것을 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 바로 출범 하루를 앞두고 그 성공을 위한 과제를 짚어보는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 뭐 우려가 반반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박당선인의 뭐 여러 가지 장점 가운데 들자면은 뭐 약속을 지키고 원칙, 신뢰를 강조하는 정치인의 그 모습을 보여온 것입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이 바로 나홀로 불통 인사 스타일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지금 나온 문제점들을 놓고 볼 때 앞으로 많은 또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좀 막연한 얘기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가 포괄적인 얘기인데 지금 다 답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그렇게 썩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히 소모적인 면도 있고 대단히 그 좀 낭비적인 면도 있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이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국민이 주인인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국민에 의해서 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박근혜 당선인이 지금 뭐 좋은 정책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지적도 있습니다만 지적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이 소통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뭔가 좀 권위주의적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들이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전 당선인의 지지율이 좀 밑도는 거로 나타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어떤 장관 인선할 때도 그랬고 또 청와대 인선도 그랬고 누구를 인선해 주셔서 모르고 기자들이 거기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청와대 인선을 하는 거지 장관 인선을 하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또 거기다 인선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도 조금 친절하지 못했고 그것은 뭐 박근혜 당선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전반적인 그 집권층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통의 문제라든지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전 통합의 단초가 된다고 봐요. 여러 가지 정책이 같이 아우러지겠습니다만 그래서 당선인의 리더십이 어떤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단히 추상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추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거버넌스가 수평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그리고 항상 스킨십을 갖는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전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초심이 있을 때 그리고 경제민주화니 복지 이런 얘기 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갈 때 저는 5년 후에 송구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정의 투명성인데 그런 것들이 좀 실종됐다는 측면에서 물론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선 과정을 들여다보면 좀
제한된 인원들 또는 제한된 시스템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지지율도 빠지고 있고 지지율 뭐 어떤 통계를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언했던 정책이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1%포인트 올라간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면에서 좀 지장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인사 체계 같은 거에 장점,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뭐 후보자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좀 보호할 수가 있고 이제 여론의 이른바 애드블론이라고 하죠. 이런 거 띄워놨을 때 줄대기 뭐 장관 후보자 내정자에 대한 줄대기 같은 것도 심할 수 있고 그런데 현 정부 같은 경우 인수위 초기부터 뭐 정도원이라든지 박용준 차관 이런 분들한테 이른바 수많은 줄대기가 일어났고 권력 집중화 또 정권 막판까지 권력 암투 같은 것들이 이른바 자기복지를 통해서 계속 일어났었는데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이른바 실세를 아예 없애버리면서 차단하는 의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시대 정신 어떤 쌍방향 소통과는 좀 역행하는 측면이 있고 앞으로 대신 뭐 차관이나 권력기관 인선들은 좀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둘 다 좋은 말씀이신데 가장 큰 문제를 소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특히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환경이 더욱더 지금 이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 위기 지금 생각을 해보면 98년도에 이제 외환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때 뭐 외환 위기는 우리한테도 좀 책임이 있고 세계 경제에도 책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에 왜 이렇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느냐? 국민들이 단합된 그런 힘이 있었어요. 이거 국난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모든 국민들 금모으기 운동이 대표적인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맞이하고 있는 환경은 그때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못지않게 혹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금융위기, 재정위기가 연달아 왔는데다가 세계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뭐 가계부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천적 하드, 제2의 카드 대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북핵 위기까지 지금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안보와 경제 위기가 지금 동시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을 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당선인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이와 같은 어떤 소통의 노력, 낮은 자세를 통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 이것이 조금 취약해 보인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저도 역시 소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트위터 의견 가운데 또 그런 의견이 꽤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 북한도 협박하지, 일본도 협박하지, 박당선인 외교는 어떻게 풀까요? 사람들이 관심 집중할 것 같습니다. 외교력 시험대에 오르는 건가요?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뭐 일본과의 관계도 냉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외교력 그야말로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 지금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이 일단은 그 기본적인 그 자리의 수장들인데 네.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성향이 좀 유연하게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북핵 위기도 있고 또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뚜렷이 보이고 있고요. 또 동북아에서 또 이 상황의 각종은 점점 치열해질 겁니다. 아마 그야말로 우리가 글로벌 그런다만 글로벌 사회일수록 개별 국가의 국익이 더 충돌하는 게 글로벌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외교를 담당하는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유연한 사고가 일단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고 지나치게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강경으로 치닫게 되면 남북 관계도 더 긴장될 수도 있고 경색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좀 요구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 지적하고 싶습니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우리가 뭐 순방치안의 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잇몸이 없으면 그러니까 시니까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제대로 이른바 쉴드를 쳐준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중국을 유인할 수 있는 예컨대 그 순방치안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우리가 뭐 잇몸약을 제공해줘서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이른바 이재가 이중제북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필요가 있는 거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아베 정권이 강경한 모양새를 들이대고 있는데 우리가 자칫 독도 문제 관련해서 좀 감정적으로 나가면 일본으로 하여금 공격의 빌미만 제공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중국을 좀 이용해서 중국이 여러모로 좀 쓸모가 있겠죠. 중국을 활용하는 방안을 외교안보 안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김 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몇 판 지나가 버렸는데요. 아까 그 박근혜 당선인 관련 먼저 조금 언급하자면은요. 뭐 안보 문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조적 위기를 강조하는 것을 지금 홍 교수께서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 에너지를 모으기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 아주 결론은 좋다고. 예. 그런데 자칫 이게 어떤 사람들의 경우 어제 다른 토론에서 들어보니까 이게 박근혜 당선인의 지휘력이 좀 따라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면 자칫하면 유신의 논리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박근혜 당선인의 지금 외교적인 급변 상황 속에 저는 상당한 능력을 좀 믿고 싶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한편은 단호하면서도 이전의 이명박 정부하고는 다르게 조금 뭔가 융통성을 보이고 있어서 상황 적응 능력이 있다고 봐지고요. 역시 이 부분에서 필요한 것은 모든 정책에서는 같은 정책의 내용도 국민의 에너지가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특히 외교 정책의 경우에는 국민의 에너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최근에 왜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조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중요한 과제로 삼아달라라고 얘기하실 부분들이 각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씩 말씀을 들어보죠. 이기주 평론가께서 먼저 해주시죠. 여러 가지 국정과제도 발표했고 목표도 제시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 국민 한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니까 차기 대통령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1위가 네. 뭔지 아세요? 뭔가요? 운동화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조금만 더 길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 목표 같은 걸 보면은 그 방점이 국민 행복에 찍혀 있는데 네. 행복이란 추상적인 단어가 등장한 게 어떻게 보면 신선해요. 왜냐하면 현 정부 같은 경우 이른바 신인류 국가, 뭐 신인류 국가 어떻게 보면 선진화의 좀 마지막 단계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전까지 그 우리나라를 관통했던 어떤 국가 주도적 경제 모델이나 그 국가 모델에서 좀 벗어난 듯한 느낌은 들어요. 이런 초심을 잃지 말고 어떤 성장이나 국가 발전의 중심을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국정 철학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정 철학에 대한 주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김한호 원장님 해주시죠. 예, 뭐 일단 박근혜 당선인이 박근혜 정부가 성공을 이야기한다면은 결국은 국민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또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되게 두 차원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본인이 기대하는 바를 얼마나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인가 하고 또 하나는 성과를 얼마나 보여준다는 것인데 박근혜 당선인이 저는 성과를 보여주겠다. 기다려봐라. 이런 식의 접근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뭔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변화에 대한 기대를 박근혜 당선인한테 믿고 갔었는데 만약에 최근에 지금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다시 정리하는 것처럼 변화에 대한 기대를 만약에 버려버린다면은 국민들의 박근혜 당선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축소될 거라는 점에서 과거 비대위 위원장 시절에 했던 본인들 당시의 그 느낌, 또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보고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근혜 당선인 리더십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원칙과 약속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불통과 나 홀로 독단에 대한 우려가 공존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점에서는 최근 그 한 두 달에 걸친 인수위 운영 과정 등에 보면은 우려했던 부분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역시구나 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말 극복할까? 이게 물론 어떤 사람의 리더십이 누가 요구한다고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고민하면서 적어도 개인이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진영 구축을 좀 그렇게 도움이 되는 방식을 하든지 간해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의 과제로서 네. 박근혜 정부가 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시스템을 갖춰서라도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홍 교수님. 예, 뭐 하나만 지적을 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 하도 과제가 많아서요. 중요한 과제가 일자리, 복지, 북핵 문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민들의 평가는 단기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역사적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밀어붙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요. 신축적이고 융통성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돈 주고 대화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복지 문제 중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재정 건전성의 고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안정, 신뢰, 법치, 안전 이런 걸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다 좋은 얘기들이고 반드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혁이니 변화니 이러한 화두가 좀 퇴색된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경제민주화 얘기를 우리가 초두에 했었습니다만 경제민주화 쪽의 그 사회적 통합 문제, 사회적인 형평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 그런 것들이 수반될 때 그런 국민적 에너지도 결집이 가능한 것이고 대통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리더십도 국민들에 가까이 다가가고 통합이나 그리고 처음에 얘기한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것들을 계속 상기하면서 할 때 5년 후에 과거 전임 대통령과는 달리 그래도 청와대를 편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 지금까지 불거진 문제점을 짚어봤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이 국정 수행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좀 과제를 전망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소망으로 전달이 돼서 부디 그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이 시간 90분 동안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궁금증이나 소감 저희 항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 시간 또 시청자 의견 게시판 외에도 팟캐스트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이용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많은 기대가 있고 그런가 하면 우려도 있다는 말씀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통령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